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를 드린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시니어를 위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보면 시니어의 기준을 몇 세로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만큼 100세 시대가 됐고 많은 분들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년이 될 때까지도 열심히 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시니어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지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활기차게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으신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알찬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부동산학 개론의 지존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담당하는 이희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학 총론에 이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경제론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팔겠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개념이다. 일정 시점을 말하는 것이 있죠. 일정 시점에 그 시장에 뭐 사과가 몇 개가 나와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주택이 서울에 몇 채 지어졌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량의 개념이다. 그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수요를 말한다. 돈은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은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전적 개념 플러스 유효수요를 말하는 것이다. 또는 뭐라고요? 유량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량과 저량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되겠네요.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유량입니다. 그 1년 혹은 일주일, 한 달 뭐 이거를 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말 현재, 1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이렇게 어떤 일정 시점을 명시해서 하는 것을 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실질적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 수요가 있겠죠. 예비 수요는 보통 수요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비 수요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실질적 수요로 넘어오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집을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느닷없이 마음이 바뀌어서 정부도 안정되어 가고 그러니까 집을 좀 사야 되겠다 한다면은 예비 수요에서 실질적 수요로 넘어오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원적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파생적 수요가 있더라.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그림으로 나오든지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쪽에 문제가 나오든지 한다. 라는 것인데 일정 기간에 성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 수준과 수요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더라.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요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곡선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보면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있는데 개별 수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수요죠. 그런데 시장 수요는 우리 뭐 서울 시민 전체 아니면 마포 구민 전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보다 시장 수요를 한꺼번에 합쳐놓게 되면은 그래프가 더 완만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뭐고 수요의 변화는 무엇이냐 그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만 변한 경우입니다. 가격만 변한 경우.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때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A에 있었던 가격만 내려가게 되면은요 수량만 이렇게 A에서 B, C로 이렇게 수량만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더라. 그 대신 여기서 보면 수요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요인이 끼어들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더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중심선이었었는데 만약에 감소한다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증가한다면 바깥으로 가게 되더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소할 때는 항상 좌측으로 가고 증가할 때는 우측으로 가고, 여기 수요 곡선은 가격이 점점점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가격이 점점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우측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형태가 된다. 이것이 수요 곡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요의 변화 요인은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상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내가 사과를 좋아해. 소득이 늘어났어. 한 개 먹던 거 두 개를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면 정상제라고 보겠다. 그렇게 고, 열등제는 뭐냐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열등제이고 하급제라고 하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안 먹게 되는 거. 이건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개떡 많이 먹었죠. 개떡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좋은 빵, 파리바게뜨 빵 사 먹지 개떡 안 사 먹겠다. 그러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중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득이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하지 않게 지나가더라. 이것이 이제 중간제, 열등제, 정상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체제라고 하는 걸 알아볼까요? 대체제는 뭐냐면 꽁 아니면 닭,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녹차를 마시겠다. 이게 대체제의 개념입니다. 예컨대 한 재화가 대신 다른 재화를 소비를 해서 뭐는 똑같다? 만족은 똑같이 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예를 들자면 커피와 홍차, 콜라와 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A 재화를 사용할 때 B 재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커피와 설탕, 커피를 먹을 때 설탕도 같이 팔리더라. 커피가 많이 팔리면 설탕도 많이 팔리더라. 이런 개념이 보완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제는 뭐냐면은 가격이 다른 재화 사이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은 독립제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증가하는 게 정상제고, 소득 수준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하더라. 그러면은 아까 열등제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수요 곡선은 어떻게 이동하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증가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소득,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라면 점상에서 이동을 했을 텐데 수요 그래프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재화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희한하게 이쪽에 수요가 증가하더라. 이런 것들은 대체제가 되는 거고, 감소하더라 한다면 보완제가 됩니다. 이때는 우측 이동,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혹은 뭐 가격 예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인구 수에 영향을 받고, 금리 수준 아니면 사람들 심리적인 수준. 우리 또리네가 그제 뭐 청약 아파트 뭐 예를 들자면은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갔는데 나도 뭐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것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되더라. 혹은 세금이라든가 뭐 무슨 재산세를 부과한다든가 뭐 양도세를 싸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수요에 영향을 비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요의 특징은 구매 자금을 많이 축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싼 게 없죠. 뭐 1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있습니까? 물론 시골에 가서 뭐 땅 한 평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없습니다. 보통 일정 부분을 딱 부동산을 사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거금이 요구가 되는 것이 이제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뭐 요즘 청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몇 년간의 뭐 자본을 축적을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법률적,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시 전문적이고 복잡한 그런 많은 사항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구매 절차가 복잡하고 중개사 같은 거를 끼고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 동네에 100명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명이 더 들어왔어. 그럼 집 사려고 하는 사람 100명이 더 늘어났네? 그러면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가구가 분리됐습니다. 4명이 한 번에 살았는데 2명이 나눠진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막 늘어났습니다. 뭐 공원 생기고 학교 생기고 시설이 좋아지니까 동네가 좋아지니까 이사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 내가 소득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온팡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뛰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이용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안 되겠다. 대출을 해서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는 요즘 뭐 대출 규제 많이 하죠. 그런데 금리를 깎아주겠대. 부동산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네,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제약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동산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수요를 제약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너무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해놔서 도저히 이걸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래가 안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유사 부동산이 너무 과잉 공급돼 가지고 시장에 미분양이 엄청 넘쳐난다. 이런 경우에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부동산 수요가 안 일어나더라. 또는 대퇴투자 대상. 요즘 상가가 유행이래. 그러면 누가 주택 삽니까? 안 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용도가 너무 특수해서 그거는 뭐 사찰로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누가 사겠나요? 안 사죠.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의 제약 요인이다. 근데 이거 둘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가 수요가 증가되는지 수요의 발생 요인이라고도 하지만 수요의 증가 요인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공급 한번 볼게요. 공급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공급. 그래서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상품을 출품을 하는 것을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 수준으로 생산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최대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아까 배웠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량 개념이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이제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공급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집을 지었을 때는 팔려고 했지 미분양으로 놔두고서 공급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그 의미가 아주 정확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공급량을 따진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2017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가 몇 채가 늘어났다 이래야지만이 그 공급량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요? 유량 개념이다. 기간을 개념을 따지는 그런 유량 개념으로 공급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된 그런 사전적으로 내가 이거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의도된 개념에서의 공급량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 이제 공급 곡선이 됩니다. 공급 곡선은 뭐 가격 수준이 임대료도 될 수 있겠고 부동산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요 곡선에서는 어떻게 됐었나요? 예를 들어서 나타내는 곡선인데 가격 수준의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하려고 할 때 연결되는 곡선인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요는 어땠나요? 우하향하는 형태로 났었죠.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싸질수록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공급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비쌀수록 공급량도 늘어납니다. 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수요 곡선하고는 반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얘기인데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라고 치죠. 나 혼자 아파트를 100채를 지었다. 이것과 또는 서울이라고 하는 일정 지역을 전부 다 포함했더니 만 채 이렇게 늘어났더라. 그랬을 때는 시장 공급과 개별 공급의 어떤 그 차이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되겠는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아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수요의 곡선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같은 내용인데 가격만 변하게 되면 공급 곡선상에서 A점에서 B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가격만 변하게 되면. 이런 공급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하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다만 공급의 변화죠. 가격 이의 변화.
즉 말하자면 시장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자재 가격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가격 이해 요인이 변화가 돼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중심 S0에서 중심에서 보면은 감소되게 되면은 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간다. 좌측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증가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나가더라. 아까 수요 곡선은 어땠나요? 수요 곡선도 똑같았어요. 증가했을 때는 우측으로 갔고 감소했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좌측으로 갔다. 이걸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에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이제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공급을 변화를 시키느냐? 자, 생산 기술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0개밖에 못 찍던 것을 로봇 팔을 하나 개발을 했더니 200개, 300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것이 정설이 되겠고, 생산 요소 가격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그 필수재가 가격이 떨어졌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돼요. 시장에서 내가 옛날에는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10원이면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5원이면 만들더라 라고 한다면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공급량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는 X제, 즉 뭐 콩 가격이 올라간다면 콩의 공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Y제, 옥수수의 공급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대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제의 공급 곱수는 좌상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는 공급면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X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X제의 공급이 증가하고 Y제의 공급도 따라서 증가한다. 여기서 그 교재에서 나왔듯이 소를 도축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 소 가죽의 양도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뻔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예상은 공급자가 가까운 장래에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은 이제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게 되겠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만약에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면 어떻습니까? 공급 시장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지어봐야 괜히 미분양되고 뭐 싼 값에 헐값에 팔아야 된다면 공급자가 그거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시장의 공급을 늘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럼 공급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그 역시 공급의 감소 요인이 되겠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예를 들자면은 뭐 요즘 뭐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청년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러면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조금 지급, 뭐 조세부가 역시 공급량의 증가 요인이더라. 또는 공급자의 수도 영향을 미치겠죠. 시장의 공급자가 10명밖에 없는 것과 20명이 있는 것과는 시장의 공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는 경기 전망,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 집을 좀 사게 되더라. 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뭐 재정 지출도 한다 그러고 예측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경기 전망이 좋으면은 당연히 공급도 늘어나게 되겠죠. 금리 수준, 내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금리는 집을 살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건축대부라 그래서 보통 큰 대규모의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이자가 더 셉니다. 기간도 단기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금리 수준도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태까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부동산 공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 공급과 일반적인 공급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토지는 부증성이라고 하는 자연적 특성이 있습니다.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면적, 그 토끼 모양의 이렇게 면적이 있으면 그 이상 늘릴 수가 없죠. 물론 뭐 누구 새만금 간척 사업하고 그러면 토지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갯벌을 메워서 용도를 전환했다 뿐인 거지 토지가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토지가 부증성이 있어서 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물리적 공급은 완전 불가능하다. 다만 뭐만 가능하다?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인 공급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은 아까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지 지역을 택지 지역으로 바꾼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용도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일정 양에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일정량에서. 그렇지만 경제적 공급 곡선은 작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부증성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더라. 이거고, 자,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시장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을 딱 짧은 시간을 주고 아파트 지어봐. 이러면 몇 채나 짓겠어요. 뭐 많이 못 짓겠죠. 그러나 5년, 10년 주고 아파트 한번 지어봐.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에 봤을 때는 그 수량이 더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게 나타나고 단기로 봤을 때는 짧게 나타나더라. 이것을 좀 암기해 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중성이라고 하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절대적으로 이제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격 탄력성은 0인 상태,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서 있어서 수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비탄력적인 것이 되고 누워 있는 것은 탄력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만한 기울기의 정도에 따라서 탄력도가 좋냐, 나쁘냐,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 즉 말하자면 수직 상태로 놓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아까 보시다시피 경사도가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그렇게 않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장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산 요소, 정말 토지, 자본, 토지를 좀 더 많이 시장에다가 내놓고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만 있으면 되나요? 자본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죠. 자본을 투입해서 용도 전환 그만큼 가능한 정도의 그런 양을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뒷부분을 좀 우리 균형 가격까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공급과 수요가 만나게 되면은 만나는 시점에 있어서 가격이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량이 균등해지는 점에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중간점이 지금 균형 가격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Q1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 곡선은 이만큼 초과 공급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Q1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 곡선은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있지만은 점점점 가격이 중앙으로 수렴을 하게 돼서 이렇게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없어지는 그 점에서 균형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물론 공급하는 사람은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겠고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고 싶겠고 그래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의 중간점 정도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초과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은 이제 초과 공급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보다 이제 낮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균형가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수요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까 지난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수요가 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뭐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사려고 하는 욕구가 수요가 되더라. 그다음 수요의 발생 요인.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암기를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반대쪽 것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된다. 그다음에 공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그래프가 그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하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도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그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격의 변하는 것들이 차이점과 그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는 생산 기술이 늘어났을 때 공급이 늘어나더라, 혹은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했을 때 늘어나더라, 아니면 관련 재화도 영향을 미치더라, 공급자의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더라, 혹은 뭐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공급의 감소나 증가에 영향을 미치더라.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은 토지의 어떤 그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절대로 늘어나지가 않더라. 이렇게 비탄력적인 상태로 이렇게 서 있게 되더라. 그래서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지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더라. 그다음에 토지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공급 곡선은 항상 가파르게 나타나고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탄력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다. 사려고 하는 것과 파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제론적인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마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 학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공부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 그런데 독학으로만 공부를 한다, 이것에는 조금 이의가 있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수진 그리고 커리큘럼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없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알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교수진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멀리 가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하루하루 시험에 꼭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이어지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함께 하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또 복습도 가능하세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듣기 위해서 복습도 철저하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